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인류가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지는 이제 4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많은 제도는 실현된 적이 없거나 해봤어도 실험이었죠. 다른 안들은 문제가 많고 다 나쁘다 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본능적으로 논의하고 나아가고 싸우고 하는 게 원래 인간이죠. 이번 주 그것은 알기 싫다의 이야기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반도 남부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 수해 피해가 크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XSFM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은 알기 싫다 428회 목요일 순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대선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대선과 큰 관계가 없는 레슬링 덕질 이야기. 팔로우하고 있던 어떤 선수가 부친상을 당합니다. 제가 그 계정을 보고 있던 네.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부친도 80년대에 매우 유명했던 레슬러였습니다. 그 선수가 돌아가시기 직전 부친의 손을 자기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을 부친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어서 부친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트윗을 하더라고요. 네. 싫었습니다. 소셜의 문제 중에 하나는 소셜에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동안 당장 내 앞에서 그 상황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이탈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세상에 맞는 표현 방식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될 게 없는데 당장 눈앞에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텐데 딸이 이걸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미래의 조문 행렬을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예의를 갖추는 훌륭한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남은 몇백 분에서 몇십 분의 삶에서 딸과 같이 있는 시간 몇 분을 덜어서 할 일은 맞나? 이런 꼰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그건 제가 어떤 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든지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상품화하고 그걸 내답하는 걸 숨쉬듯이 해야 하는 연예인들이 유리상자 안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집어넣는 일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 ECW 챔피언 태즈 해설은 프로레슬링 업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돈이 오가는 고등학교다. 사람들은 애들처럼 칠랄레 팔랄레 하는데 그 와중에 돈은 번다는 거죠. 그 업계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상품화시켜야 하는 모든 업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돌아가시는 아버지 앞에서 사진 찍고 트윗하고 인스타하는 일에 대해서 해당 업계의 모든 구성원들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좋아요를 다들 누르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멘션하는 사람들은 일반인 팬 소수, 흔히 분위기 망치는 패배자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돈과 명예가 오가는데 구성원은 주로 철없는 업계는 연예계나 프로스포츠 업계가 대표적이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미디어 지식 노동업계도 거의 비슷한 분위기를 공유합니다. 아침에 라디오에서 밤에 TV에서 아무 때나 신문지면에서 만날 수 있는 상당수의 우리나라로는 보통 40대 이상 대다수 50대의 방송 패널 지면 필자들은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소셜에 쓰면 좋은 생각이라고 댓글 쓰는 사람들 외에 이상하고 시덥지 않은 생각이구나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예상을 잘 하질 않습니다. 저는 패친을 맺는 기준이 이러이러하고 최근에 그러그러한 의미에서 패친을 정리했습니다. 라고 장문의 글을 쓰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슨 소꿉장난을 저렇게 엄중하게 하나, 지 계정이 무슨 동네에서 제일 핫한 클럽이라도 되는 줄 아나 하고 비웃을 거라는 예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방송 출연한 출연분, 인터뷰한 인터뷰분 등을 올려놓고 수줍게 이 말 저 말 떠드는 게시물을 올려놓으면 빨래 개어놓고 사진 찍어서 전송한 다음에 용돈 달라고 떼쓰는 꼬마 아이처럼 보일 거라는 예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엉성한 논리를 펴면서 어딘가에 화풀이하는 글을 쓰면 저 사람 어딘가에 인정받을 필요가 있고 자리가 필요한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이네. 마음이 다급해졌구나 라고 그의 마인드를 바로 꿰뚫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셜을 쓰는 사람에게는 댓글 달고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셜을 굳이 무리하게
저열하게 활용하는 사람을 지적하기 위해서 본인도 소셜 시스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일은 이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바보짓이라서 애써 댓글을 달지 않게 되기도 하고요. 또한 만약에 이미 특정한 관계로 얽혀있는 인물이라면 더더욱 향후의 인간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비판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비판은 그렇게나 귀하고 가치를 알아보기도 어렵고 쓰기에 위험하기도 하지요. 개개인이 써서 스타가 되는 소셜은커녕 거기에서도 스타가 됐고 이미 대중미디어까지 점령해버린 미디어 지식 소매노동 업계도 프로레슬링과 마찬가지로 끼리끼리 모여 놀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슈가 되었던 황교익 칼럼니스트 사건에 대한 언론인들의 평가. 정치는 일반인을 끌어들여서 괴롭히지 말라는 상당수 미디어 지식 소매 노동자들의 말이 왜 그들에게만 맞는 말이고 그들의 말을 듣고 읽고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기이하게 들리는 말인지 그 간극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실제 세상을 일부 모릅니다. 관심을 받고 살아야 하니까 이를 위해 무리하는 논리를 펴기도 하고 비판을 받아도 직업을 영위해야 하니까 애써 무시하고 또 다음 논평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치 연예인처럼 일상이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복잡하고 어려운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전무한 편임에도 자신이 하는 일이 그 어려운 다수가 행하는 일보다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우를 너무나 쉽게 범합니다. 오랫동안 업계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렇게 착각하지 않는 것만도 꽤 대단한 성질인 편입니다. 툭하면 무리한 논리로 독자와 청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그럼에도 지적이 나오면 자기에 대한 음해 혹은 무지에서 나온 오해로 받아들이기를 꾸준히 반복해온 황교익 씨에 대한 대중의 비판은 결코 대선 국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부수적인 희생이 아니었고 오랜 맥락이 있던 것이지만 전체 공개로 소셜에 쓴 글은커녕 방송에서 한 말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반성하려는 능력이 퇴화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가장 열심히 일하고 먼저 두각을 드러내는 미디어 지식 노동업계의 사람들은 대중의 이러한 비판이 어쩌다 나왔는지 서로에게 물어봐도 그 답을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상식과 괴리 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소비자 여러분들이라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말이나 글로 먹고 산다는 건 특별히 다른 재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허접하면 저기까지 굴러들어갔나 측은한 마음으로 봐주십시오.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대단한 척하는 사람들의 실제 속내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야 현대 정치가 이해됩니다. 근데 저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지 이번 주에는 힘이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게 어렸을 때는 궁금증을 가지다가 젊어서는 화를 내고 표현을 열심히 하다가 나이 들어 잘 되면 썩고 그게 다 인생의 사이클인가 보다 싶어서 힘이 쪽 빠지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뉴스 라운드업도 안 하고요. 기왕 힘이 없어진 김에 좀비처럼 무력한데 부지런한 시사 아저씨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처방고. 틱톡을 깔으세요. 틱톡. 저 틱톡 없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작년에 느낀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요? 틱톡을, 그러니까 유행한다길래, 네. 그 다음에 유행했던 SNS 뭐였죠? 음성 기반의? 소셜, 뭐였지?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도 그렇고. 깔아서 2번 들어가봤어요. 네, 틱톡도 그렇고. 둘 다 한번 깔아서 봤는데, 클럽하우스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30초 만에 포기했어요. 그리고 틱톡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에요. 내가? 왜냐면은, 동물원 원숭이,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동물원 원숭이가 인간을 보고 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에서 너무나 열정적이에요. 동물원에 살고 있는 동물 식구들이 그 관객들을 보는 구경 있잖아요. 네. 이 미친놈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계속 미친 짓을 하니까. 그리고 되게 열정적이에요. 저는 인스타에서 틱톡을 흉내낸 어떤 플랫폼 안에 작은 플랫폼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릴스요. 예. 거기에서 PC 조립하는 건 많이 봤는데. 제로투 이런 걸 보셔야죠. 뭔지 공부하겠습니다. 네, 춤추고 이런 걸 보셔야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제가 앞에 드린 말씀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다면, 네. 틱톡을 깔자. 네, 그들은 어떤 정치 이야기를 하는 SNS 이용자들보다 네. 훨씬 더 열정적이고 선하고 진취적입니다. 대선과 관계없는 대선 이야기 요 정도 하고요. 시사 아저씨도 관계없는 얘기를 할 겁니다. 좀 더 중요하다고 시사 아저씨가 생각하는 얘기를요. 시사 아저씨는 어쩌다 보니 3주 연속이네요. 그렇게 됐네요. 한동안 많이 못 봤잖아요, 우리가. 가을에는 좀 더 자주 만날 거고요, 시사 아저씨를. 국감이 오기 전까지.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H&B 저주파 미니 마사지기.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QBN 활력 충전 N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영어. Perfect 25. 정려원의 스타일 팁. 패션 말고요. 이건 건강 스타일. 가장 본연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 스타일엔 QBN.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오늘이 가장 많은 추석 프로모션이 걸려있는 날입니다. 그렇죠. 배송일자 생각하면 이제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슬슬이 아니고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네, QBN 대박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대요. 추석 맞이 전 상품 20% 할인입니다. 네, 많이 깎습니다. 네, QBN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할인하느냐? 11가지 상품을 모두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전품목 할인이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패키지 상품은 무려 40% 할인. 40% 할인. 네. 인기 상품인 구 알렉스인 면역 밸런스 N. 네. 그리고 구 무르핀인 관절 건강 N. 어르신의 눈과 혈행 건강 기능식품 패키지, 콜라겐 유산균으로 묶여진 뷰티 패키지, 네. 유산균 4개월 팩 등 이게 다양한 구성으로 패키지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QBN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대중적인 제품을 40% 할인하는 패키지 상품입니다. 구매 고객 모두에게 쇼핑백과 더스트백을 증정드리고요. 게다가 무료 배송은 덤입니다. 추석이 되면 불티나게 팔리던 구 무르핀, 구 알렉스가 더 강력한 성분과 더 예뻐진 패키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액세스몰을 이렇게 슥 보시면 아이콘 위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방송을 들은 사람 아니면 확인하기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자가 가장 많이 보이는 페이지들은 보통 QBN 리스트들이거든요. 윈도우즈 인터페이스 중에서 가장 평이 안 좋았던 인터페이스를 액세스몰에서 하고 있죠. 아, 네, 그렇죠. 윈도우즈 8인가 비슷한가 해서 맞아요. 윈도우즈 8. 터치 중심으로 넘어갔을 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들 지금 방송 내보내는 순간에는 첫 번째 아이콘이 QBN 추석 패키지 아이콘이에요. 양산평 시사평론 민하문구 그리하여 이번 주에도 시사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하여요? 네. 예, 제가 앞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이번 주에 힘이 없는지 길게 설명했거든요. 힘이 없어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없어서 날 불렀다고? 네. 네. 유연하게 넘어가자 이런. 네. 아주 오랜만에 당일 아침까지 시사 아저씨가 무슨 얘기할지를 모르고 들어왔어요, 제가. 네.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왔어요. 그리고 시사 아저씨도 좀 산업재해인 게 네. 대선 말고 얘기를 거의 안 해요, 딴 데 가서. 좀 그렇기도 하고 그게 아무래도 근데 다른 얘기 하는 거 하나 있긴 있어요. 뭐요? 코로나. 코로나를 나는 문과인데 코로나 지금. 근데 뭐 전문 영역도 아니겠다. 뭐 그 얘기를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오랫동안 지난번에 한번 하기도 했고. 네, 전 코로나 권위자입니다 지금. 거의 뭐 코로나를 일주일에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가 봐요. 네. 예. 그래서 그 바깥으로 나가자 하니까 시사 씨가 한동안 관련해서 글 쓸 일도 말할 일도 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뭐죠? 뭐요?
여기 나오는 드래곤 선생님. 네네네. 드래곤 문학인. 선생님이 뭐 이런 게임 웹진 같은 거 만들었는데. 문학인이 사업하고 있죠. 네. 네. 그것에 제가 글도 썼거든요. 그렇죠. 기고도 하셨죠. 근데 이제 뭐 그게 또 일본 얘기고 뭐 그래서 그거 약간 재탕하기도 좀 그렇다. 원소스 월티유즈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그리고 게임은 뭘 해나 생각해 보면 뭐 그 일본 야쿠자 게임하고 네. 대항해 시대 4를 좀 해보고 그 요즘에 게임도 많이 못했거든요. 잘. 네. 그래서 이게 요즘 이 시점이 딱 미천이 좀 떨어졌는데, 근데 미천이 떨어져도 사실 다음 주에 뭐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약간 이제 생각해 놓을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오늘 올지. 제가 좀 훅 들어온 것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제 갑자기 이제 오게 됐구나라고 생각해서 또 급히 생각하려다 보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또. 그리고 어제 약간 다른 이제 곳에서 그 무슨 또 뭘 녹음하자고 그래갖고 갔는데, 네. 거기 주제가 삼국지였어요. 특이한 거 했다면서요. 삼국지. 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보통은 삼국지의 노예 상태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안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한 30 넘어가면, 삼국지의 노예 상태예요. 네. 이게 이제 교인의 수가 줄다 보니까, 네. 경전보다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얘기도 한참 떠들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네. 남은 게 이제, 무슨 뭐, 정치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또. 삼국지 얘기하면, 코로나 얘기하고, 삼국지 얘기하고. 그게 제가 시사 프로, TV 프로 보고, 소셜도 구경하고, 네. 신문도 읽고, 라디오도 듣고 이러면서, 지난 2주 동안 제가 힘이 쏙 빠지는 걸 느꼈어요. 다 대선에 환장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느 순간 되게 허무해지는 게 네. 저는 이런 걸 얘기하고 고민하는 것도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생각했다가 네. 지난주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결국 실제로 이 정치인이 뭘 할 사람인지는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겉핥기하는 주식시장 얘기하고 지금 뭐가 다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이번 대선이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고 내지는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큰 줄기에서 뭐 사람들이 다생결단하고 싸우는 그림이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선거인데, 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어떤 그림이 허무하냐면 이런 거예요. 패널들이 막 모여가지고 네. 네거티브만 있는 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막 서로 맞는 얘기다 막 이러고 앉았어요. 네. 전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제 여당이 경선을 하고 있죠. 네. 그럼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신들이 논의를 했었어야지. 미디어 노동자들 잘못이지. 거기에서 헤드라인 뽑아온 기사 또 보면서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만 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그래요. 그러면 대선 캠프도 그렇게 길들여져요. 네거티브하고 못된 얘기 해야만 위에 올라가네? 결국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정책이 어떻고 저떻다 계속 떠드는 게 차라리 낫지. 근데 또 신문 기사에 그 얘기를 안 썼냐면 또 안 쓴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신문을 지금 뭐 그것도 중요해요. 언론인들은 놀았냐? 네. 그것도 전했어요. 예. 쓰긴 썼어. 네. 근데 어쨌든 전반적인 정치의 흐름이라는 게 결국 언론의 생각과 어떤 태도와 정치의 생각과 태도가 또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의 흐름이 이번 선거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정책과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모두의 책임이에요. 정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제가 왜 힘이 없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계속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선거 때는 안 그랬나? 다른 선거 때도 똑같았어요. 아니 그래도 조금 쟁점이 있는 선거도 있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경선이요? 그거 대단했죠. 그거. 정동영 이명박 대선이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었죠.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라든가,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 때라든가, 뭐 아니면 사실은 지난번에 촛불하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도 아예 그게 없진 않았어요. 앞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이게 미나문구 사상 최초로 시사일 씨와 저의 애티튜드가 바뀌었죠. 제가 지금 상당히 허무해요. 아니 저도 허무해요. 저는 인생이 허무하고. 힐러리 대 트럼프 때는 오늘 뭐 건강한 토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했나? 오늘 한 일 중에 가장 보람찼던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매우 큰 크기의 배설물을 생산해냈습니다. 오늘 제일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네.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에서는 아무 배설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오늘과 내일 시사 아저씨에게 들을 이야기가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이번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아젠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두가 고민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저는 또 어떻게 들었냐면 올 초입니까 작년 말입니까?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죠. 아 그래요? 보스턴을 인수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왜 저 머리 없는 네 다리 달린 춤추는 로봇 있잖아요. 이젠 TV 광고에도 나옵니다. 머리 없는 네 다리 달린 춤추는 로봇? 예, 그거 실험하느라고 자꾸 이렇게 저 개발진들이 막 못 살게 굴고 때리고 발로 차고 이러는 동영상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거 못 봤어요? 아니 그건 봤어요. 네, AI 로봇 개발하는 업체죠. 머리가 없고 다리가 4개다. 네. 뭔가 항문이 있을 곳에 카메라가 달린 그런 그것과 엮어서 지금 이달에 테슬라가 AI 로봇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그 사람들이 평생 동안 이제 SF물만 보고 하던 상상을 드디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상의 본질은 그거죠. 노동권과 노동인권은 뭐지? 네, 그 개념은 어떻게 해체되고 어떻게 변하지? 로봇가 일을 한다 이제. 예. 근데 기사도 로봇가 쓴다. 금융이 온 세상을 잡아먹기 전만 해도 자본이란 노동의 대가로 존재했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바뀌는 시대에 왔잖아요. 그런 대선이에요. 유튜브도 기계가 한다고요 지금. 그건 이제 헬마우스 코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베트남의 어떤 아저씨가 뚝딱 하면 한국 사람들이 울면서 댓글을 다는 동영상이 수천 개가 만들어지는 상황. 네, 그리고 요새 뭐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버튜버라고 막 나오고 뭐 온갖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 옛날 같았으면 80년대의 김민아, 90년대의 김민아 같은 사람이 이제 하고 그날의 일당을 받아 집에 가고 이럴 일들이 지금은 기계가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대신 수익을 올리죠. 네. 네. 이 전환의 시대다. 그렇습니다. 네. 네. 맨 뭐 이상한 얘기나 맨날 하고 말이야. TV에서는. 평론가들아. 네. 뭐 평론가들이야 뭐 말하는 기계들이죠 그냥. 네. 말하라는 대로 말하고. 지 얘기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말씀하셨듯이 위기의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뭐 대선 얘기를 뭔가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오늘 얘기가 결국은 대선에서 했어야 되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대선에서 했어야 되고 해야 될 얘기일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했거나 또는 뭐 앞으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나름 하기들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항목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논의를 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거리들은 있어요. 뭐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쨌든 기본소득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본소득이 기본소득 맞아? 저는 이제 이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네. 이름만 기본소득 아니야?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이번에 정의당이 뭐 또 대선 뭐 경선한다고 하는데. 네. 정의당이 사람들 모아갖고 토론회를 최근에 이제 하고 뭐 이런 걸 쭉 보면 일자리 보장제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일자리 보장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일자리 보장제가 내가 그 전에 주워 들었던 그 얘기 맞나? 뭐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내일 등장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주워 들어본 적도 있고 뭐 세미나를 가든 뭐 책을 읽든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작 단계다 보니까 브레인박스들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생각하는 게 다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에 무슨 이런 얘기해야 될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추느라고. 그렇죠. 이 원래 개념하고 상당히 멀어져 있는 버전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안에 재질이 뭔지, 공법이 뭔지, 그 얘기까지 밝힐 필요는 없는 시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대선 얘기하고 다 관계없이 대선 얘기도 됐고, 그런 개념들의 맥락과 기원과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그게 원래 버전은 뭐냐. 어쩌다 원래 저런 개념들을 누가 주창하고 어쩌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가. 네. 그런 거를 한번 상상해 보자. 그리고 그런 걸 실제로 지금의 현실 말고 먼 미래의 현실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건 뭘까? 그러한 상상을 해보자. 오늘은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맨 처음에 이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기본소득이에요. 지금 기본소득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기본소득 하면은 이재명 지지자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지금 그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실 거라고 봐요.
이게 기본소득 하면은 지금은 그냥 누군가 모든 사람한테 별 이유 없이 현금을 주는 게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됐는데 저희 방송은 2012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네. 이게 특정 정파 혹은 특정 후보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원래 기본소득 논의라는 게 이거보다 훨씬 그런 거보다 스케일이 훨씬 더 큰 얘기예요.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가 기본소득을 알게 된 거는 2006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제 사회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금민이라는 분이 네. 네. 사회당하면 떠오르는 이름이죠. 그분이 들고 나왔던 정확히 말하면 그때는 이제 사회적 공화주의라는 걸 들고 나왔는데 그것에 이제 부속 강령으로 기본소득 들고 나왔다 이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기본소득이었는데 그때 개념이 이렇게 저렇게 지금 현실 정치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다른 거랑 뒤섞이고 뭐 재난지원금이랑 뒤섞이고 뭐 이거랑 이렇게 되고 하면서 오늘의 이제 기본소득 얘기로 온 거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 기본소득 논의를 소화할 때는 약간 크게 나눴었어요. 두 가지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크게 나눴었어요. 네. 하나는 우파적 기본소득이고 하나는 좌파적 기본소득이다. 우리가 이렇게 편의적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대중 정치인들은 서로 반대쪽에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소득이 꼭 좌파의 것만은 아니다. 네, 그렇죠. 기본소득이 우파의 것이라니 터무니없는 소리다. 네. 근데 그런 흥분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우파적 기본소득이야라고 했다고 해서 그러한 그러니까 하지마는 네. 그러한 형태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적 기본소득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대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애초에 우리가 처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우파적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우파적 기본소득이란 뭐냐? 복지제도나 사회서비스를 일단 축소하는 것, 그리고 좀 이 상호 통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대신에 이렇게 좀 줄어든 이제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사회 인프라를 개별적인 어떤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급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일자리의 감소라든지 그리고 앞서 얘기한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라든지 AI가 노동자를 대체하게 되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저성장, 불경기 이런 것에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기본소득, 우파적 버전의 기본소득입니다. 네. 쉽게 말해 국가가 지금 많이 여러모로 책임지고 있는 복지를 줄이고 대신 세수를 안 줄이면 남는 돈이 많은데 네. 그걸 그냥 아예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네. 이러면 자유시장이 매우 마음에 들어할 만한 기본소득이죠. 네.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면은 복지제도의 총량은 유지를 하되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기본소득을 그 돈으로 주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이 2년 기준으로 보면은 덜 우측으로 간 것이긴 하지만 지금 이 규정대로 해도 그것은 이제 우파적 기본소득에 해당이 돼요. 기본소득의 원래 이제 어떤 흐름으로 보면. 여전히 쬐까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핀란드에서 논의를 했다가 이게 이산이 아닌가벼 한 그 기본소득하고 그다음에 알래스카에서 하다가 논의가 되던 기본소득하고 일부 이제 어떤 동네에서 현실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 등등은 사실 이 구분에 다 우파적 기본소득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파적 기본소득을 쭉 설명했잖아요. 네. 그럼 좌파적 기본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제가 왜 지금 현존하는 기본소득 논의가 다 우파적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냐면 좌파적 기본소득은 지금 현실에서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잠시 후에 들으실 거예요, 아마. 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좌파적 기본소득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은 프랑스 사람 중에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을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앙드레 고르라고. 앙드레 고르. 앙드레 고르인지 앙드레 고르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린 발음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그냥 앙드레라고 씁니다. 네. 그분이 상상한 게 이분이 주창한 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이제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 앙드레 고르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한 어떤 개념은 이런 거예요.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개념인데 임노동으로부터 사람이 해방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용주한테 고용이 돼가지고 네. 월급을 받아가지고 대신에 노동을 하고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노동력 팔아갖고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우리가 이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이런 삶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네. 그러면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정부나 나라가 나한테 돈을 그냥 주면 되지. 네. 그리고 그 돈을 받으면 우리는 그걸로 그냥 뭐 탱자탱자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예술을 해야 된다. 우리 모두는 예술가가 돼야 된다. 이게 앙드레 고르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술가가 된다니. 여기에서 몇 가지 정신들이 남아있죠. 인간은 결국 임노동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해방인지 아니면 임노동으로부터조차도 버림받는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한다면 해방이 옳은 길이죠. 이런 정신이 내려옵니다. 이 양반의 이야기로부터. 근데 약간 뭐요? UMC 등은 네. 이런 제안의 매력을 못 느낄 것 같아요. 제가 왜요? 이미 예술가지 않습니까? 저 예술 안 한 지 얼마 오래됐는데. 그래요? 고만 좀 해, 고만 좀. 그러면 이제 잊어. 앙드레 고르가 한 달에 200만 원. 내가 한 건 별로 예술도 아니었어, 내 생각에는. 아니, 그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엄청 런닝 셔츠 하나 입고 엄청 폼 잡으면서 폼을 하는데. 잡아야 되니까. 네. 그 업계가 원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술 맞던데요, 그걸 보니까. 야, 뭐라고 막 이렇게. 폼 잡으면 예술이야? 뭐야, 그것도. 아, 멋있었다, 이거죠. 반동적인 사람이네. 아니, 멋있었다. 까만 런닝 셔츠 입고.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좋은 지적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랩을 해서 먹고 살겠다. 네. 이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임노동으로부터 해방이 아니에요, 그 예술은.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앙드레 고르가 한 달에 200만 원 주면, 랩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힙합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좀 더 줘야 돼요. 그때 벌었던 거 그렇게 완벽히 맞진 않아요. 그렇구나. 협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네. 요즘 시세와 그때 물가를 또 비교하면 안 그렇죠. 되죠. 네. 그 부분은 이제 앙드레 선생하고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고. 네. 이게 기본소득의 지급만으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만큼 우리의 생활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실에서 정치권이 논의하는 이제 뭐 기본소득이라는 게 뭐 1인당 한 달에 예를 들면 최대 막 30만 원, 50만 원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네. 지금 논의하는 최대치가. 그렇지만 그 돈은 네, 한국 평균을 생각해야죠. 그 돈으로 존엄을 지킬 만큼의 생활 유지가 가능한가? 안 되죠. 여기에서 안 되면 아직 실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잠시 후에 뭐 또 뭡니까? 생활형 일자리인가요? 무슨 일자리죠? 네. 일자리 보장제죠? 네. 일자리 보장제 얘기할 때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 보장제를 주장하는 정의당이 즐겨 쓰는 부연 설명이죠. 아무리 그래도 지금 살만한 임금 노동의 3분의 1은 받아야 된다, 기본소득은. 근데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단제도가 필요하다. 네. 라면서 일자리 보장제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 너무 빨랐나요? 아무튼. 네, 아니 뭐 다 괜찮아요. 네. 뭐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이 좌파적 기본소득은 당장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당장 실현할 수가 없으면 그대로 그럼 폐기하자 이런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좌파적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 사회 시스템, 지금의 사회 시스템으로는 실현을 못하니까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고전 속의 로망이죠. 네. 혁명이 수반돼야 된다. 뭐 꼭 혁명이 아니더라도 혁명이라는 건 모든 걸 이제 급격하게 바꾸니까 조금씩 바꾸더라도 결국 그 목표가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면 이런 온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면 그건 시스템 변화를 동반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이 생각은 그런 의미에서 좌파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좌파적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딱 들으신 걸 생각해봐도 자유시장이 꼭 좋아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 자본주의가 좋아할 만한 전제 스타일의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혁명가들은 말이죠. 기본소득이라고 입을 털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스템에 복수하는 겁니다. 혁명입니다. 우리는 복수다. 네.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론가들이 우파적 이론가들이 또 있겠죠. 네. I am vengeance. I am the night. I am. 알았어. 배트맨. 알았어. 배트맨? 그래서 XSFM입니다.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전화로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가장 본연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 스타일엔 튜비엔.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빠,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돼? 운전을 해 피곤할 때 엄마 이건 뭐야? 알찬비? 마사지기. 잠시 시사 아저씨가 나가고 중요한 일을 하러 에디터가 들어왔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역마진 특가로 판매 중인 이렇게 생긴 물건 중 제일 센 물건. 그렇습니다. 공업용으로 쓸 수 없을 뿐. 그렇죠. H&B 미니 마사지기 지금 엽기적인 추석 패키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사지기 한 개에 9,90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 또 모자라서 마사지기 2개와 소형 패드 4개, 대형 패드 2개 구성의 가격이 19,800원입니다. 엄청 싸다는 거는 그 전에 사보신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저도 샀어요. 네. 이 구성으로 사서 이제 운동할 때 운동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네. 실제로는 아침에 이제 목 아플 때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써본 바 제일 이상적인 방법은 운동이 끝나고 나서 스트레칭을 하기 전후가 제일 적당합니다. 네. 근데 운동 끝난 후에 스트레칭은 또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열심히 해야 운동을 고만하는 날이 늦게 옵니다. 게다가 마사지기니까 추석 선물로도 매우 좋습니다. 그럼요. 관절이 좀 쑤시고 근육에 좀 자극이 필요하신 분, 혹은 자식에게 어깨 마사지를 받는데 용돈 2만 원이 시세에 맞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한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자식의 눈빛을 보면 알죠. 와서 주물러라란 말을 못하겠구나 이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자식한테 말로 세기를 요청하는 것보다 네. 버튼이 편한 세상입니다. 그럼요. 그 정도까지는 손가락이 닿으실 거예요. 등에 붙여도. 그렇습니다. 네. 혹시 자식이 일부러 그 세기를 맞추지 않는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니까 말입니다. H&B 미니 마사지기 추석 행사 중입니다. 빨리 오셔야 될 거예요. 에디터 내일 만나요. 빠염! 그래서 이제 근데 기본소득 얘기를 하니까 네. 그 기본소득까지 가는 과정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번 주에 그 3시간의 순서가 모두 이 이슈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첫 단계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거부감을 줄여야 됩니다. 뭐 제대로 좋은 일을 하자고 하더라도 거부감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기독교가 인정받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죠? 거부감 때문이에요. 왜 거부감을 가졌지, 기독교에? 네. 왕 위에 왕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의 시스템은. 네. 시스템이 가진 거부감은 네. 곧 민간의 거부감으로 퍼져요. 민간의 거부감이 오래 퍼지죠? 그럼 자식의 자식들한테 퍼집니다. 그게 원래 정치에선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거부감을 가지지 마세요. 네. 그래서 네. 기본소득에 대한 대표적인 거부감이 뭐가 있냐면 일을 안 하는 사람 또는 이미 뭐 먹고 살만한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언제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격차라는 건 뭐 있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한국에서는 좌파들이 싫어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여 처먹지도 마라. 네. 네, 그게 원래 노래가 있는데, 네. 쌍욕을 섞어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럼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세금 걷어갖고 국가가 뭔가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냐. 막 이렇게 이제 반론을 펴기 시작하면, 그 설명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측면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런 이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영국의 학자예요. 영국의 학자인 앤서니 애킨스입니다. 애킨슨의 이야기는 뭐 오래됐느냐? 아닙니다. 지난 세기 말에 나왔습니다. 네. 네. 이 앤서니 애킨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좀 그런 방식의 비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비판을 중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네. 기본소득이 아니고 기본소득으로 가기 전에 네. 참여소득이라는 걸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리하여 이 1996년에 나온 유명한 논문 참여소득의 사례가 네.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기본소득도 이렇게 좀 골치가 아픈데
참여소득은 또 뭐냐. 참여소득은 뭔가에 참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득을 준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뭐에 참여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이 사회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득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사회에 기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득을 보전해 주자라는 개념인 것인데 결국 임노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거기에 두고 있는 가치 혹은 환상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이죠. 네. 네. 그래서 뭔가 사회적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활동들인데 임노동의 범죄엔 포함이 안 되는 활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재활용 쓰레기 내놓으면 그게 이제 아파트나 뭐 이런 좀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는 그게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처럼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앞에다 내놓으면 누군가 나타나서 그 쓰레기들을 가져가십니다. 정리해서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만 싹 가져갑니다. 구청에 받은 하청업체 말고도 네. 그 개인들이 계시죠. 네. 예. 그분들이 자생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한 번은 사무실 이사를 하는데 사무실 집기들 버리려고 쭉 내놨거든요. 할머니 두 분하고 할아버지 한 분이 셋이 싸우더라고요. 그렇죠. 이 빌딩은 내 구역이다. 그렇죠. 아니다. 얘네가 요 전봇대 내놨는데 여기까지가 내 거다. 네. 막 싸우더라고요. 셋이서. 폴아웃에서도 가끔 보던 그런 싸움. 아, 폴아웃. 네. 네. 개개인이 이제 그 조직화가 안 되면 네. 싸우시죠. 근데 그런 활동들이 지금은 그냥 알아서 그 폐지를 자기가 쉽게 얘기하면 돈이 될 만한 거를 자기가 좀 이 정글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팔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부를 획득하는 이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들이 그분들에게만 이득을 안겨주냐? 우리 사회 전체에 이득을 안겨주는 건 없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제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지만 일단 다세대 주택 주민들에게 약간의 이득이 주어지고요. 꽤 큰 이득이에요. 네, 어쨌든 쓰레기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누구들이 안 버리고 있는데 그 문 앞에 있는 게 그냥 없어지는 게 네. 옛날 아케이드 게임의 그런 광경처럼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구청의 그 업체가 와서 수거해 가긴 하지만 수거 안 해가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스티커 안 붙였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면 또 왜 스티커를 붙여서 내놨다고 신고를 하면은 그걸 또 가지를 안 옵니다. 가지를 않아요. 왜? 그런 시비가 날 때가 많죠, 빌라에서는. 네. 그리고 막 분명히 앞에 있는데 없어서 안 가져갔다 그러고 막 아무튼 이게 좀 혼란스러운데. 근데 이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어떤 종류의 자원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고물상에 갖다가 파니까. 그러니까 뭔가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게. 그럼 그분들에게 그 가치에 해당하는 뭔가를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사례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집에서 이제 뭐 어떤 누가 이제 육아를 하고 있다. 육아를 할 때 지금은 그냥 다 그 뭐 개인의 가정을 알아서 뭐 뿌리는 게 그 거기서 알아서 소화하는 게 육아지. 가사노동 장르 중에 좀 과중한 것들. 네. 육아. 네.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말지만 이 집에서 어떤 한 가정의 구성원이 육아를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얻는 혜택이 정말 없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활동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를 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주더라도 뭔가 당신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가치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참여소득이다라는 게 참여소득의 앤서니 애킨슨의. 네, 뭐라고요? 앤서니 애킨슨의 주장이었어요. 네, 이게 이제 참여소득의 개념이에요. 좋은 사례가 나온 게 네. 예전에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분리수거 문제 말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해도 네. 가사노동하는 사람들끼리도 여전히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분리수거는 어려운 거 투성이니까요. 예. 그나마 좀 대단지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네. 뭐라도 써붙여놓고 틀리면 누가 얘기라도 해주고 할 텐데 이게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그냥 모르고도 그냥 내놓고 저 잘못된 분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역마다 어느 정도의 임금을 지급을 하고 재활용 지도사 네. 같은 자리를 좀 만들어서 채용하면 어떻겠냐. 저는 정말 쓸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처음에 들은 사람들은 다 두드러기를 내요. 나라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아도냐. 아니 내가 보기엔 겁나 필요한 일인데 여기에서 임노동의 환상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어떠한 노동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그 시절의 환상인 거예요. 네.
지금 직업으로 인정받는 많은 직업들이 옛날에는 직업 취급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돈을 지급한다. 적극적으로. 라고 하는 건 그 회전을 좀 빠르게 하겠다는 거죠. 예전에 가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가치 있구만 하는 것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게 인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 회전을 좀 빠르게 하겠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월급을 얼마 받느냐는 그걸 판단하는 주체는 회사 사장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 사장님의 판단을 강제하는 건 시장 원리거든요. 네. 내가 예를 들면 무슨 사업을 할 건데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내가 얼마나 지급할 수 있느냐는 나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나의 이윤에 이제 종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벌 수 있는 이득에. 맞아요. 내가 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줘야 되면 내가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뭐 직원을 뽑았어요. 네. 근데 그가 윷놀이를 겁나 잘해. 네.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윷놀이를 하고 있어. 네. 그걸로 임금을 줄 이유는 없어요, 저는.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네. 결국은 시장이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된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닌 것 같으니 우리가 볼 때 살아보니까 네. 예를 들어 윷놀이가 정말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 공동체가 거기에 대해서 돈을 준다라는 게 우리 사회의 원리라고 하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린 DC 인사이드의 시대를 살아봐서 알아요. 네. 겁나 열심히 해서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은 드물어요. DC 인사이드에? 네. 못된 일 빼고는. 그러니까 그게 군용 텐트를 혼자 치는 일이든 아니면은 연필심을 가지고 남대문을 만드는 일이든 저는 열심히 해서 사회에 그러니까 득이 돼서 돌아오지 않는 일은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DC 인사이드 막장 갤러리라고 있었어요. 알아요, 왜? 네, 거기는 도움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드물다 그랬잖아요. 드물게 있지. 영 쓸모없는 짓을 하는 놈들도. 트래픽 낭비만 되고 별로 근데 좋을 거 드물다고 그리고 그들이 낭비하는 트래픽도 다른 곳에서는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 돌아오는 것도 있어요. 다산지석이다. 예, 저는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인간의 업무는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때 막장 갤러리에서 막통령 뽑는다고 온갖 막장을 했던 걸 생각하면은 그런데 기업은 그 가치를 알아봐 주는 데에는 심히 능력이 부족하죠. 창의력이 딸리죠. 돈 되면 돈 되는 거 캐치하는 데는 아주 능력이 뛰어나고요. 만약에 그 막장 좋은 갤러리가 주제 아니에요. 돈 되는 거. 막장 갤러리가 돈이 되는 일이면은 걔들 거기 다 고여갖고 돈을 주겠지.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이게 하여튼 참여소득의 기본 얼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사실 좀 더 이제 개념을 지금 제가 들은 예들은 약간 짜잘한 예들을 들었지만 개념을 좀 더 확장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일을 하면 당신이 소득을 보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어떤 사람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했을 때 돈을 준다라는 약간 이제 수동적 개념을 얘기를 했지만 국가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 일을 여러분이 하십시오라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것은 이 참여소득의 전제가 잡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 주는 주체가 사장님이 아닌 국가 시스템으로 변하죠. 네. 그럼 이게 완전히 새로운 거냐? 아닙니다. 국가는 한국가 아니라 모두들 공공근로 제도 합니다. 운영합니다. 네. 그 보수 언론에서 질색팔색을 하는 기재부가 예산 가위질 할 때마다 다 돈 낭비고 통계 착시고 뭐 별 볼 없는 일에 이렇게 헛돈 쓰고 뭐 그런 얘기죠. 다 공공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작년 지난 1년 반 내내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의료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얘기 한 다음에 12월 되면은 예산 정국에서 또 보수 언론 편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좀 딴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일자리를 국가와 정부가 충분히 만들고 충분히 제공할 수 있으면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 없는 시대에 안정고용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안정고용이 불가능한 시대잖아요. 머릿속에서 많은 실험들을 해봐야죠. 뭐는 못합니까? 네. 그러면 특히 또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이 일상화되기도 했고 또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유지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점을 시사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일자리 보장제와 관련돼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전환이라는 문제입니다. 전환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시대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도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 쓰고 백신 맞고 한 3달만 기다리면은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기분상.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지금 네. 서구권이 재확산으로 몸살을 앓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저는 이제 확신이 들어요. 네. 정치가 사람들한테 캠페인하는 걸 전통적으로 잘 못하잖아요, 서구권이.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화내는 시민들을 말릴 방법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시민들 말리느라고 금방 괜찮아집니다. 백신 맞으면 돌아다니세요. 자꾸 이렇게 기대를 심어줬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기대가 없어야 오래 버티거든요. 이 상황은. 그래서 백신도 이를테면은 충분히 우리가 매년 또는 1년에 2번 진짜 심각한 상황이면 1년에 4번까지 막 맞을 수 있을 정도의 백신 생산량과 공급이 가능한 수준의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백신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치료제가 또 개발이 돼가지고 치료제를 통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 뉴노멀이 돼야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한 백신을 이제 충분히 백신이 공급되고 그다음에 치료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살 수는 없을 거야 아마 우리가 그 코로나 이전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또 그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가보자는 희망을 가지고 뭘 또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죠. 자, 백신이 독감 백신처럼 쉽게 생산이 돼야 되고요. 많이 생산이 돼야 되고 어디에나 유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치료제도 앞으로 실험하고 상용화돼서 돌아다니면은 또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언론의 공격을 받겠죠. 맞고 또 무슨 일이 있었다느니 맞고 다 다음날 사망했다느니 이런 걸 뚫고라도 치료제도 상용화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감염병이 퍼졌을 때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 확충이 된다고 치죠. 그래도 여전히 나쁠 거예요. 왜?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만 이걸 또 독점하다가 새로운 감염병이 또 퍼지는 구실을 또 만들어줄 거고 그 다음번에 세계 경제를 활성화시킬 동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사람들은 더 많이 죽어나갈 거고, 지금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이 일정 이 수준을 넘어서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논의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한 10월이면은 논의를 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바로 이제 코로나 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위드 코로나를 하면 그냥 막 논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될 거냐면 마스크는 그래도 기본 써야 될 거고요. 마스크는 써야 될 거예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더라도 지금 한국의 방역 상황에서. 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처럼 이제 강화된 상태는 아니겠지만 거리두기 단계에서 거리두기에 해당하는 어떤 제한들이 완화되겠지만 최저한의 어떤 거리두기는 해야 될 거예요. 계속.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죠. 그럼요.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더 경제는 어려워질 것이고 생산과 소비와 고용이 다 위축될 것이고 근데 그런 상황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좀 지속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버티는 것이지 이게 계속된다 그러면 이 시스템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자연이 인류더러 멈추라고 그 많은 메시지를 내보냈는데도 계속 무시하자 가장 확고하게 내놓은 메시지죠. 이젠 때문에. 반드시 멈춰야 한다. 네. 그런데 이걸 경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처럼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들,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사람의 비율이 너무 높은 나라, 이런 나라는 곤란합니다. 우리나라도 특히 이제 타격이 크지만 다른 나라도 경제 악영향은 다 우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난리들인 거예요. 다른 나라도 다. 바이든이 왜 저러고 있겠어요. 네. 저는 이제 지금의 일시적인 호성적이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그 점을 못 볼까봐 그게 좀 겁나는 거죠. 한국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네. 너무 잘한 게 많지만. 그리고 영국은 왜 저렇게 방역을 포기하고 왜 저러겠어요. 결국은 방역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망자를 염두에 두고 가는 거죠.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료체계상. 그럴 리가요. 그러면 뭐냐. 새로운 이 코로나19라는 뉴노멀에 맞는 경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있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기후위기라는 거를 전제했을 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바뀌어야 돼요. 기후위기에 어떤 위기를 가중시키는 시스템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크게 얘기하면 어떤 뭐 발전소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작게 얘기하면 전기를 덜 쓰는 체제를 구성하는 문제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한 예를 들면 건물의 난방 효율을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건물을 다시 지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난개발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바꿔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온 세상이 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지금 서울 같은 대도시 매일같이 저는 뭐 지난 1년 반 동안 수도권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도 공기가 계속 좋아요. 물론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진 못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잡을 그 전환을 하기 위한 일자리를 국가와 정부가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역설적으로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전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코로나19에 맞는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뭔가 사업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린 뉴딜이라고 부르죠. 한국에서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한국의 그린 뉴딜은 막 욕먹고 이러잖아요. 이게 뭐 그린 뉴딜이냐. 저는 외국도 반발이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외국 사람들이 하자고 주장하는 거, 미국의 민주당 내 좌파 블록에서 하자고 주장하는 게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해가지고 국내의 이제 그린 뉴딜론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초라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다들 그린 뉴딜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네. 근데 그게 그린 뉴딜이라는 건 결국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고 물론 민간이 참여하는 거지만 그걸 기준으로 보면 또 거기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누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거부터 설득해야 합니다. 뭐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원자력 꾸준히 공부해왔던 원자력 관련 노동자들 어디로 이직해야 하는가?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안심시켜야 됩니다. 근데 죽어도 안심이 안 되니까 정치적 반발을 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건 이제 산업구조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산업구조의 변화는 또 정부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나 정부가 이런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이 소득 보전을 해주는 모델을 전면적으로 이제 적용을 한다면, 네. 그러면 일자리 보장제랑 참여소득이 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앞서 참여소득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네. 그리고 이 모델을 결합을 하면 완전 고용이 지금은 불가능한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좀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의 어떤 위기 상황이라는 게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그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자리 보장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사회 공동체적으로 추동하는 수단으로서 참여소득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전환에 있어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쭉 이제 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뭐 그만큼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랑 기후위기가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재원 조달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쟁점이거든요. 재원이라는 게 지금 쭉 얘기했지만 그린 뉴딜 같으면은 미국에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이름 잊어먹었다. AOC. 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알렉산드리아는 네. AOC. 한국 이름입니다. 네.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이요. 네. AOC.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런 그린 뉴딜 같은 것 쭉 뜯어보면 거의 막 몇 경원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이제 규모이기 때문에 네. 무섭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뭔가 이제 이 자원 조달의 가능성을 나름대로 주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론 같은 걸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 화폐 이론이에요. 현대 화폐 이론. 실제 이 현대 화폐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국가의 의무로서의 일자리 보장제를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의 개념은 현대 화폐 이론하고 일자리 보장제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 보장제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닌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로, 앞서 말씀드린 경로 일자리 보장제는 또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현대화폐 이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자리 보장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사실은 이제 재정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시입할 수 있다는 별도의 이론이나 논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여기서도 이제 나타난다는 거고요. 아주 이런 걸 한 줄로 정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한 줄로 정리하자면 돈이 부족하다. 네, 돈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지금 쭉 얘기한 그게 일자리 보장제든 이 전환이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이제 쟁점인 거죠. 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또 방법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쭉 설명했듯이 지금 인적 물적 자원의 재배치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런 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동시키고 재구성하면 충분한 어떤 재정 투입이 가능한 수단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나 결국은 근본적으로 어떤 재정 지출에 대한 생각,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를 수 있죠. 그 결론에 이르러서 찾게 된 사람들의 어떤 좋은 수단이랄까? 그런 게 이제 현대화폐 이론이라는 개념이었던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현대화폐 이론에 대해서는 내일 좀 소개를 할 거고요. 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말이에요. 열심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한번 상상해보면 캄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직업에서 어떤 노동을 하면서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든 간에 이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다수가 동의해줘야 1위로 갈 수 있거든요. 될까? 왜냐하면 가장 무서운 족쇄를 하나 끊어야 되거든요. 자본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이게 될까? 왜냐면 평생 그걸 이겨내고 같은 일을 반복하고 힘든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이 내가 겪은 문제를 그 다음 세대가 안 겪어도 된다는 거. 제가 이제까지 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겪었던 문제거리를 다음 세대가 안 겪어도 되는 거 보통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싫어해요? 불쾌해하더라고요. 너무들 한다. 좋은 거지 그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독점한 어떤 것들을 물려주고 싶어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는 언제나 보수적이 됩니다. 사람들은. 네.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 길게 논의는 하지 않았던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 좀 더 시사 아저씨와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균 PD였습니다. 428회 그것은 알기 싫다 금요일 순서에서 뵙죠. XSFM입니다. I, D, W, K